안녕하십니까. 망가놈의 김준호입니다. 어, 두 번째 방송입니다. 저번 방송은 정말 폭망했죠. 예, 여러모로 음질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녹음 이제 상태에 있어서 오디오 믹싱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음질이 개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회수도 개판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제가 이제 한 주마다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제 다른 기획들을 이제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할 건데, 근데 그 기획들을 사실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만화를 볼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원하지 않는 어떤 기획 방송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풀 리뷰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한다는 점을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기획은 아, 저희 두 번째 기획 풀 리뷰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기획이 대담 릴리리안입니다. 예, 여기서 적혀 있다시피 이제 다른 분도 와서 대담을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른 분도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말씀을 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다들 뭐 환영의 인사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 저희 소피스트 사무소 자문위원이자 또 망가놈의 또 한 축을 담당하게 되실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제비 안치기 안입니다. 네, 칼잡이 안식 안태환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그 소피스트 방송을 소비했던 분이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방송들도 진행했고, 그리고 제가 여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 역사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여타 많은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생님, 예, 그 실제로 자격증 소지자 맞으시죠? 장점은 이제 말도 됐죠. 아, 말소 됐다. 그 전공이 무엇이었죠? 예, 한국서 전액신 그러니까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을 치셨는데 그 대학 전공은 뭐였죠? 대학 전공이 사학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학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이 사학과에서 이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역사 전문가를 불러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방송에 출연하게 된 소감 어떠신가요? 예, 되게 부담을 주네요. 뭔 사학과 나왔다고 뭐 일반적인 분들보다 조금 더 아니죠. 뭐 이만큼 그거 알 건데, 예, 그걸 가지고 과장에다가 짐을 많이 쌓으시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얘기를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얘기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러모로 제가 이렇게 그 역사 전문가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드린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 뭐랄까, 좀 발언의 신뢰성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분의 말은 조금 들으면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 싶은 그런 어떤 발언의 신뢰성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학과를 나오셨고, 또 그와 관련한 논문도 쓰셨고, 또 그와 관련한 업종에서 조금 일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또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여튼 그래서 왜 역사 전문가를 모셨냐? 저번에 저희가 풀 리뷰를 한 작품이 이제 스파이 패밀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 리뷰 당시에 이 작품의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조금 해드렸는데, 이 작품의 이제 세계관이 이제 웨스탈리트와 그다음에 오스타니아 이렇게 두 국가 간의 냉전 상황 속에서 주인공인 황혼, 다른 말로 하면 로이드 포저가 이제 웨스탈리트 사람인데 오스타니아로 넘어가서 지금 첩동을 벌이고 있는 게 메인 스토리였죠. 네, 그래서 어,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동독과 서독의 그 냉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끝을 냈는데, 오늘은 이 작품의 세계관이 되기도 하는 그거를 한번 역사 전문가 안 선생님과 함께 조금 풀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단 안 선생님, 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안생님의 지식이라면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도 괜찮을까요? 불러주시면,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생님, 예. 냉전이 뭐죠? 그래도 뭐, 그죠? 콜드워. 되게 전문적이야. 냉전이 뭐죠라고 할 때마다, 할 때 어떤 대답을 들을까 생각했냐면, 예, 뭐,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식의 시코미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콜드워.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냉전이라는 것은 콜드워라고 이제 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 콜드워라는 것은 정확히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이 없는 그 총이 사용되지 않는 전쟁이겠죠? 종이 사용되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실제 전쟁은 그냥 수로, 반대로 총성이 없었던, 그러니까 긴장 상황은 되게 크게 벌어졌는데, 근데 실제로 뭐, 전쟁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세계 3차 지역급의 전쟁들은 다행히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요즘 좀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세계 3차 대전? 예, 3차 대전, 뭐, 3차 냉전의 분위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쳐다본 적도 없는 분위기 따라가는 게, 예,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그게 많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죠? 이스라엘인가요? 예, 이스라엘, 그 하마스 얘기.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주변 국가, 뭐 주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 우리 주변 국가지만, 이스라엘도 뭐 많이 멀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월차 치고 그쵸 피부로 워낙에 좁지만 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전쟁이 최근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과 선을 구별해 버린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여튼 최근에 그런 3차 대전의 기미들이 좀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아직 종식이 안 됐으니까. 예 동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냉전이라는 것은 총성이 없는 전쟁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총성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러면 치고받고 했으니까
1라운드 휴식 기간이다. 약간 이런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인디아나 그 자체가 필연도 오니까 굉장히 끝났는 정도 주장이 드는데 물론 이게 국지적으로 는 주장이 없던 건 아니에요. 뭐 한국 전쟁이라든지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뭐 기간이 짧지도 않았고 우리가 전쟁 여러 개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양진영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격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사회주의 진영에는 그런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충돌을 서로가 피하려고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 양대층의 국가들은 한국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또 너무 한마이기 때문에 서로가 보실 경우에 우린 정말 한다라고 서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막 솔직히 그 동북아 소독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둘이 치고받으면 둘이 치고받아서 끝이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과 러시아는 그 미러의 그 냉전 시기 때는 좀 너무 무서웠던 게 한쪽이 눈을 뒤집히면 지구가 끝장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통제 가능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좀 크잖아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결정을 개인 한 명에게 쓰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약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음, 약간 독재이다 보니까 문제로 가는 게 아닌가 있죠. 음. 여튼 알겠습니다. 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1차적으로는 냉전이라는 것은 총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그 후려치겠습니다. 네, 그렇지. 눈치 싸움 하고 있다. 예, 그렇죠. 뭐 국가 간의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치고받고 스트레이트 원투 어퍼 훅 해가지고 하면 그러게 됐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길로틴 잡아가지고 네 목표를 뽑아버리겠다 막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땡땡땡 해서 자 심판이 이제 야 너네 그만 하니까 헉헉헉 가가지고 이제 잠시 쉬면서 아씨 정말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자기 싸움하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 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소련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게 사실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막아보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 같은 경우에는 서독은 자유 진영의 최전방, 음, 동독은 사회주의 진영의 어, 최전방이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 그런 상황에서 좀 문제를 해시는 게 아니죠. 어, 서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싶은데 전쟁이 끝난 직후에 또 독일 자체를 독일 공산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고 아, 유럽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걸 좀 막으려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런 냉전 상황 속에서 이제 스파이 패밀리에서도 나오는 어떤 상황들이 조금 보여지죠. 그러니까 네, 오스타니아의 풍경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오스타니아에 있던 어떤 풍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 당시 그 동독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도시의 느낌이 물씬 좀 납니다. 그렇죠. 예, 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회색 빛깔의 그런 느낌들을 되게 작품에서도 잘 표현을 해줬는데 여튼 냉전 상황에서의 지금 어, 그 설명을 꽤나 잘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있죠. 조금 늦게 여쭤봤나 싶기도 합니다. 네, 작품 보셨나요? 스파이 패밀리? 네, 네, 음, 제가 선물을 해드려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작품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어가지고 금방 봤습니다. 생각했던 거는 어떤 거길래 생각보다 재밌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한 번씩 나오는 영상들만 조금씩 봐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긴 했거든요.
할거 이런 거 보는 줄 알았는데 예. 유머가 네, 개그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죠. 예 재밌어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네, 지금 음질이 바뀌었는데, 그 음질이 개쓰레기처럼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되게 신기한 방송이네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예. 그 작품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아냐 포저가 굉장히 귀엽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되게 귀엽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작품 상황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아냐 포저 같은 경우는 실험체였다. 아,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방금 전 이야기와서 전혀 상관없는 전개로 들어갑니다. 예, 불안하네요. 예. 동독과 소독은 왜 나눠지게 되었나요? 아, 분단이 된 이유라는 얘기잖아요. 그 분단 이전에 세계 2차전 정전 당시로 넘어가 보죠.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죠. 예. 일단 1945년에 독일은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데, 한 5월 달에 항복을 해가지고, 연합국이 승진을 했어요. 근데 독일을 연합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약간 승리 이후에 이걸 분할을 생각했어요, 독일을. 처음부터 독일을 어느 정도 분할을 해가지고 야, 위협을 좀 제거해야겠다라는 계산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긴 했는데 뭐 한일 국가들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이 네 개 나라가 독일을 네 개로 나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나는 주시겠어요?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네개 국가가 다 강대국이에요? 아, 그렇죠. 다 강대국이죠. 네. 그 정도 되니까 가능하죠. 프랑스는 나중에 끼게 됐는데, 어쨌든 네 개 국가가 소련을 분할하게 됐습니다. 아, 분할된 이미지 제가 보내드렸는데, 띄워주실까요? 네네,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눴습니다. 네. 보이다시피 빨간색 지역이 소련이고 초록색 지역이 영국, 파란색 지역이 프랑스, 그리고 이게 노란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쪽은 미국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리고- 색깔이랑 똑같습니다. 예, 이 색깔 똑같은 색깔의 미국이 점령하는 분할 지역인데 그 말고도 독일의 소도가 베를린이잖아요. 네. 베를린 또한 4개로 분할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네개로 분할했다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베를린이 가지고 있는 독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통치하게 되잖아요. 와,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여쭙고 싶은데, 지금 네 개 분할이 돼 있지 않습니까? 4분할돼 있잖아요, 지금. 예, 4개로 쪼개져 있죠. 근데, 이렇게 분할되면은, 그렇다면은, 여기 이쪽 법 다르고, 이쪽 법 다르고, 이쪽 법 다르고, 이쪽 법 다를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국가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일단 이때 분할은 네. 일단은 분할을 해가지고 유럽 자문위원단을 설치해가지고 네. 각국의 사령관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음, 만장일치가 돼야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건데 네네. 원래는 이 분할이 좀 오래 갔어야 됩니다. 오래 갔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게 냉전 시대가 찾아오면서 분할은 분단으로 나눠지죠. 음, 예, 이렇게 초록색 라인으로 줄이 서 있잖아요. 네네. 이 라인으로 동독과 소독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민주공화국, 네. 그리고 소독 같은 경우에는 독일 기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였더라? 독일 연방공화국. 예, 독일 연방공화국에 해가지고 두 개의 나라가 생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예, 지금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이쪽 오른쪽이 이제 동독이고 왼쪽이 소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땅의 넓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건 간단합니다. 세 개 국가, 프랑스, 영국, 미국의 분할 지역을 합쳤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유진영 쪽에 어떤 그거를 합친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지역을 합친 거고, 그래서 베들린도 양분되죠. 아, 베를린 위치가 어디예요? 베들린 동독에 있는 지금 지역의 지도에 보일 겁니다. 아, 여기네요, 여기. 예, 베들린 장벽하잖아요? 네. 그 베들린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동독 지역과 소독 지역, 서베들린, 동베들린이 나눠지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위치상으로는 동독 안에 있잖아요. 예, 그냥 섬 같은 곳이죠. 아, 여기는 아예 그냥 미수지역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예, 쪼개져 해가지고, 솔직히 왕래도 쉽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한국의 분단 상황과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네요. 한기에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도 좀 있었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고, 독일 동독 쪽에서 특히나 좀, 여러 가지, 소련의 군대가 지금 주둔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상, 완전 분단이 돼버렸죠. 아, 그렇군요. 아, 분단의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제 2차 대전 패배하고 거기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계속 있으니까 결국은 이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를 지금 이제 독일은 어차피 뭐 절단이 났고 그러면 이 나라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조금 이끌어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야 하니까 프랑스가 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프랑스어로 저요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프랑스어로 뭐라고 했겠죠. 예. 이거 강도와 이러면서 이제 손 들고 이제 미국이 Hey, it's me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손 들고 영국이 막 I can't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또 그 이제 소련 쪽에서 와가지고 막뭐 시바사키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스파시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다 이렇게 손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각국에서 이제 이렇게 다 모였는데 야 한 명 몰아주자. 아이 그러면 되나? 다들 노력한 게 있는데 야 나는 뭐 노력한 거 없는 줄 아냐? 야 너 그거밖에 안 했잖아 새끼야. 내가 뭐 그냥 그러면 내가 다 하고 물자 다 대주고 내가 뭐 다 하고 내가 다 하고 저거 내고 야 그럼 나 한 번 했냐? 막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자자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역을 정하자. 그러면은 야 소련아 왜 씨발 하면은 여기서 야 그럼 너는 이거 해 제일 큰 거 해 네가 하면은 소련이 왜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가 드는 거죠. 제일 큰 거 하라고 하니까 왜 내가 큰 거 하는데 뭐 하니까 아니 이 새끼 도시를 제일 큰 거를 해도 이 새끼 하여튼 옛날부터 이 새끼는 추운데 자라가지고 아유 씨발 야 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네가 이번에 그 하는데 네가 공이 되게 크잖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래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제일 큰 거 먹어. 네 하고 야 아메리칸 새끼야. 하면은 왜 머더퍼커야? 막 하면은 이제 아메리칸이 야 니는 그 이번에 또 네가 또 고생 좀 했잖아. 그 전에 뭐 파병 와가지고 좀 많이 하고 하니까 고생이랄 게 있나? 내가 뭐 그냥 나는 아메리칸 마인드로 내가 또 그 뉴욕이잖아. 뉴욕커니까. 아메리칸 마인드로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뭐 내가 근데 너네 그거 알아봐. 내가 돈 제일 많이 썼다. 막 이러니까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그렇지. 네. 그럼 네가 두 번째로 큰 거 해. 그러니까 그래. 근데 네가 두 번째로 큰 거 해야 되겠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그 삼국지로 따지면 내가 어떻게 보면 위나라 포지션인데 내가 두 번째로 큰 거 해야 되겠으니까 양보 좀 해. 저 새끼 추운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개고생했는데 니는 돈을 써가지고 대가리 굴렸다지만 얘는 육체적으로 개빡세게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래 인정 그래 내가 두 번째로 큰 거 할게 해가지고 소련이 막 이제 그럼 이제 영국 하나 프랑스 하나 이렇게 작은 것들 해가지고 구역 이렇게 딱 나누니까 이 소련이 이제 그러면 역시 그 내가 짱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딱 나눠서 자 하이 큐 해가지고 딱 보니까 씨발 뭐야 그래서 내 땅이 제일 작아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이러니까 야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사상이 그게 있잖아 같은 그거잖아 니는 임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합친 거야 그럼 니도 꼴리면 일로 와 하나가 되잖아 그러니까 씨발 그러기엔 죽기도 싫다 개새끼들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뭐 분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42년부터 해가지고, 41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년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종로, 이게 소련의 공로가 제일 커요. 도피스를 멸망시키는 데는 소련이 그냥 성공을 세웠다는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죠. 베들린을 가지고 있는 동독을 가지는 분할을 받은 거죠. 그런 건데, 뭐, 1차적으로 뭐, 그렇게 보셔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네, 어쨌든 제가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지금. 제가 후려치는 걸 좀 잘합니다. 그래서 여튼 여러모로 이제 그 좀 웃기게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흐름은 여튼 안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회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합의하에 결국은 가장 큰 고국을 세운 소련한테 가장 큰 어떤 땅과 이제 뭐 수도를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권리를 줬지만은 근데 딱 해놓고 보니까는 아니 이게 씨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분단으로 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련이 공산화를 좀 추진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동독의 서쪽으로. 약간 서진 정책을 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게 2차전이 끝났기 때문에, 아니야. 말하시면 외유하는 줄 알고, 왜 그렇게 여튼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단이 된 거고 부국가다 실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분단으로. 네. 그 끝인가요? 예, 더 하기에는 좀 예.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그래도 상세하게 얘기한다면은 이게 45년도에 분할을 하긴 했는데 이 소련에서는 약간 이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죠? 왜 위원회를 굳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3대 1이 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좀 소련 입장에서는 약간 우리 동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약간 공산주의를 서쪽으로 좀 퍼뜨리고 싶은데 근데 자유진영에서는 실제 당시에 자유진영이 없었지만은 네. 영토 미 입장에서는 좀 꺼려지는 상황인 거죠 사실 따지면은 그러니까 분할 통지를 하다가 이걸 끝내야 되는데 소련의 그 무단 이탈도 문제가 됐었고 결국에는 그럼 국가체를 세우긴 할 건데 그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눠진 거죠. 네,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아까 전에 제가 막 우스꽝스럽게 얘기한 그게 맞네요. 틀렸다고 하실 수는 없겠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네, 디테일한 얘기가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해상도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진행을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안생님이 나름 준비하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는 말이죠? 뭐 어떤 거든요. 얘기를 해주세요. 진행하시는 뭐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뭔 생각이 아니,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얘기를 하죠. 갑자기 프리스타일 하시면은 제가 진행하는 것과 안생님이 그 준비하신 부분이 또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준비하신 게 있는데 제가 진행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일단 진행하시다가 제가 얘기 못한 거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게 결국 중간에 얘기 끊겨서 하버리면 좀 그러니까 네, 일단 진행은 진행대로 하시고 끝나고 나서 제가 할 얘기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역시나 만화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좀 양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그 이제 작품을 보시면서 그 이제 예. 결국 작품에서도 이제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전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시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 당시 시대 물론 안 선생님이 그 시절을 살아보신 건 아니지만 그 네. 학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공부했을 때 그 묘사된 그 시대의 풍경이나 어떤 그 시대의 미장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작품에서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있는 곳이 동독이잖아요. 아니, 그죠. 뭐 동독이 70년대를 한다면은 좀 많이 좀 화려한 느낌이긴 해요. 아, 그런가요? 역시. 예, 좀 만화다 보니까 당연히 뭐 동독의 삭막함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이 다큐가 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그걸 만화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만화의 분위기가 이제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이 쓰는 뭐 몬스터라던가 뭐 예, 그 소년이라던가 분위기가 나와요.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동독의 느낌이 확연히 드는 거긴 한데 그건 아니었죠. NCC가 나오고 그래 되면은 몬스터가 되면은 되게 삭막하고 사람들이 웃음이 사라지는 그렇죠. 홈크루스라던가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초반에 재미는 후반 가면 안 보는 뭐 그런 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폄하하지 마세요. 그분 잘하시는 분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저는 팬입니다. 아니 좋아하시는 분이 몬스터 그렇게 보면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실인 것 어떡해요. 아 뭐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아 진짜 맞아요. 이게 뛰어오는 건 어마어마한데 예, 결말에 가면은 없어져가는 느낌. 뭐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어떤 작가분을 까고 싶진 않지만 그 우라사 나오키 감독 그 작가님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거는 존경합니다. 정말 인정을 하는 바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 21세기 소년에서 그 문제가 잘 나오는데 아니 그 계속 떡밥을 이렇게 막 던지잖아요. 그렇죠. 떡밥을 던져서 아 이게 A일까 B일까 C일까 D일까 막 이렇게 계속 던지잖아요. 떡밥들을. 그렇죠. 뿌리죠 엄청나게. 근데 저쪽에 있던 X가 정답이었어. 근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지났어. 그냥 너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에? 이거 X야? 아니 A, B, C, D 떡밥을 졸라 뿌려놓고 X라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게. 어처구니가 없으면 다행인데 ABCD X였어라고 아니라 X였어. 아 그랬구나. 만화는 내 상황에서 진짜 그렇게 올려가죠. 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의심은 A, B, C, D한테 하는데 X면은 야 X야? 씨발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너였어? 그게 따스한 원전이 오가는 듯한 느낌을 나구나. 이해됐다. 아니 만화 작품 내내 여튼 이제 그 좀 다시 돌아와서 스파이팬으로 돌아오죠. 여튼 스파이 패밀리에서 이제 그 묘사가 된 오스타니아 그 동독의 모티브가 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스타니아를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조금 그 화려하다. 네, 동독의 삭막함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삭막함이랑 거리가 좀 멀은 것 같아요, 사실. 좀 화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 파티나 이런 것도, 물론 뭐 고위층이 다니니까 좀 화려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입학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따지면은. 네. 예, 근데 이런 입학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가, 과연 말이 될 것인가. 여러모로 그러니까 고증적인 측면을 파고들면은 여러모로 조금 약간 좀 아쉽다. 할 만한 부분이 많다는 거네요. 아쉽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파고들면 끝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여튼 근데 안생님이 그러면은 그 아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웨스타리트가 많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오스타니아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동독의 느낌이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안생님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으셨어요? 약간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묘사를 잘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거? 뭐 의복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게라든지 이런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물들의 느낌들은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느낌을 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그걸 보긴 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보죠. 보통 그게 비장신의 전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도시에서 있는 어떤 작품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보통 건물의 양식에서 많이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하죠. 네, 그 분위기에서 본다면은 좀 건물 분위기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좀 약간 뭐랄까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근데 물론 그걸 신경 안 쓸 수도 있긴 한데 네. 약간 스케치한 느낌의 배경들은 사실 좀 좋다고 생각해요. 동료로 변다. 사회주의 계획도시 음, 음. 예쁘다 느껴진다 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은 한편 더 좀 스텝을 밟고 들어가죠. 예. 동독은 정확히 그렇다면 사회주의를 추구했었나요? 예, 사회주의를 추구했죠. 사실 이게 동독이란 나라의 위치 자체가 뭐 정상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사실 소련의 위성 국가 정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렇다면 단어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식민 지배하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는 제가 민진의 후반기를 배경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드리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95년도부터 해가지고 소련의 위기는 엄청났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컸고 솔직히 소련이라는 나라가 자원들을 보고잖아요. 석유도 많고 천연가스도 많고 이런 나라들인데 근데 중동에 또 석유 많은 나라들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날 뿌려대니까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후퇴했어요. 소련이.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아, 세계 경제가 그럴 수밖에 없죠. 자원이 너무 풍부하게 넘쳐나도 문제긴 해요. 이런 자본주의에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소련에서는 또 부패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 또 미국과의 약간 군비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후반기에 있었던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게 10년간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이 사실 소련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그리고 냉전 기간 동안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 동유럽권 공산국가, 뭐 정부라고 얘기하죠. 그 정부들이 사실 소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지지를 못 받았어요. 동유럽권의 공산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뭐가 있죠? 동독, 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뭐 이렇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프라이 봄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프라하의 봄은 많이 들어봤죠. 뭐 다큐멘터리로도 상당히 자주 이제 소재가 되곤 하죠. 네, 그렇죠. 그걸 진압한 게 소련군이었잖아요. 음, 뭐 체코슬로바키아 공산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게 독일도 그렇고 소련이 당시에 많은 개입들을 많이 해놓은 상태였어요. 음, 그게 소련이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사실. 음. 근데 동독 또한 똑같았어요, 사실. 상황은 비슷했다. 비슷했고 그 당시에 독일 내에서 독일 내에서 되게 불만들이 많았죠.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요? 뭐 이게 비밀 경찰이라고 하는 스타지라든지 스타지라고 하는데 네. 이곳에서 당시에 독일 이게 정식 요원만 해도 9만 명, 비공식 요원으로 한 10만 명 혹시 넘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요원이 뭐 그렇게 많아요?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죠. 막스가 처음에 이러려고 만든 사상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아니었죠. 안타깝네요. 예, 그만큼 이런 정보기관이 국민들을 왜 감시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없기도 하고 그만큼 또 무서운 거죠. 소독의 어떤 그 자유진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사상적으로 뭔가가 넘어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봐도 달콤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죠. 발품하고 사실 동독 내에서 경제 문제도 상당히 컸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리고 그러면 또 여기서 한번 더 질문할 게 그 방금 전에 동독에서 경제 문제가 컸었다. 근데 소련이 책임지기로 했고 자기가 큰 공을 받아서 수도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럼 지원이 적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련이 위기여서 경제적 지원을 못 해줬다는 건가요? 그 질문을 좀 더 제가 답을 좀 드리면은 네. 소련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45년도부터. 에?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기장 일단은 첫 번째 정책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당시에 서기장을 올랐던 게 고르바초프 아시죠? 아시죠. 알죠? 그분이 이 정책을 씁니다.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입니다.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개방 개혁 정책이죠. 개방 개혁 정책.
이 정책을 썼는데 당시에 좀 일찍 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 늦게 써가지고 이게 잘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이 정책 중에 하나가 동유럽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했어요.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예. 최소화시킨다 아, 간섭을. 그러니까 잠깐만. 일단 개방 개혁이잖아요. 예. 그럼 개방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진영의 그것을 우리도 하고 싶다. 지금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지만 우리는 경제적인 거는 자본주의로 할래.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공산주의 자체가 경제 개념인데 불구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모든 데는 지금 사상이 계속 결합되면서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저기 에어리에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 것처럼 그 소련도 아니 그 상황까지도 아직 공산국가임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개방개혁 정책을 쓰면서 무역적으로 활로를 열겠다라고 지금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고립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섭을 포기한다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정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뭐 정치적인 이런 경제적인 완전 뭐 개방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내부적에 생기는 부패 문제라든가 혹은 정치 간섭으로 인해 생기는 군비 증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건드려 가면서 소련의 경제 상황을 좀 낫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개 선언이 사실 어떤 거냐면은 미국과 군비 경쟁을 다시 포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똑같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졌다네. 그렇죠. 사실상 전 거죠. 냉전이 끝이 나고 있는 모습이. 예, 예, 이 시기가 말 그대로 종전의 분위기, 냉전 종식에 가까워진 분위기죠. 결국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이제 동독과 서독의 냉전과 굉장히 같은 비슷한 시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때 선생님이 두 가지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어떤 걸 보고 싶었냐면 원래 왜 어떤 정책이었냐 그리고 왜 이런 정책을 했냐 이걸 보고 싶었는데 그 두 가지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스몰 토크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아냐가 이제 작품에서 아냐 포저가 실험체가 되어서 실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했던 실험들이 꽤나 잔혹한 것들이 많았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록을 보면은 솔직히 이런 걸 왜 하지 싶은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들 하잖아요. 이상한 약물 집어넣고 뭐 이런 것도 많았죠. 네. 뭐 피를 다 빼고 그냥 뭐 다른 걸 넣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뭐 있었고. 임산부에 살아있는 임산부를 미리 배를 갈라서 뭐 태아의 형태를 확인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렇죠.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런 걸 굳이 하는지 모르는 실험들을 하는데 예, 근데 서독과 동독이 갈리고 냉전 상황에서도 그러면 아냐 이제 만화 기점으로 보면 아냐는 냉전 상황에서 실험체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냉전 상황에서 시험체가 됐죠. 냉전 상황에서 왜 이러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런 실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유는 뭘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들이 준비하는 건 결국 전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일어날 전쟁을 대비한다. 냉전이니까. 그러니까 2차 전쟁은 끝났지만은 미소 갈등은 있고 군비 경쟁은 지금 하고 있고 언제든 전쟁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사실. 여튼 미소가 냉전 중이면 우리 또한 냉전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이게 두 진영으로 달라져 싸웠던 거의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국경으로도 그렇고 다 이게 되게 삭막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고
그걸 정부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상태고. 만약 그런 접촉을 했을 경우에 국가 관여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독일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근데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기를 바랍니다. 동독에서는 진짜. 아 근데 솔직히. 왠지 막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주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막스가 이야기한 초기 사회주의를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지만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을 먼저 서두에 띄우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실험을 실제로 한 게 너무 그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소련이, 그렇죠. 소련, 뭐 나치는 치우고, 나치는 뭐 냉전 이전이기 때문에. 네, 나치는 치우고 소련도 그랬고, 뭐 북한도 어떠한 실험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죠. 예, 얘기되고 있죠. 뭐 물론 본인들은 부정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소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따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고 기록이 있으면 그건 빼박 아닌가요? 빼박인데, 어쨌든 그들은 늘상 부정을 하죠. 뭐 예. 그래서 이제 부정 부패가 많이 있는 건데, 네, 여튼 선생님이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가초의 실험체가 되었던 사람들이 근데 또 웃긴 게 신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다큐멘터리나 어떠한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 자기가 당했던 걸 고백을 하면 꼭 실종됩니다. 참 신기하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거를 감추어야 된다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국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솔직히 좀 웃기긴 해요. 이럴 거면 하지를 말든지. 장난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2차 대전을 얘기한다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흔한 말로 우리가 그게 그냥 뭐 국가적으로 악이라고 칭하는 세력들이 하는 행위 중에서 이게 뭐 필수 항목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좀 없기도 하고. 하여튼 그럼 다음 스텝으로 조금 넘어가기 전에 예. 아직 저희가 초입도 안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예, 만원 얘기도 거의 안 했어요. 네. 아마 제가 오늘 던질 질문들은 만화라기보다는 스파이 패밀리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알면은 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됐구나. 왜냐면은 선생님은 3권까지 보셔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 부분까지 이제 만화를 보셨다 보니까 아까 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11권을 다 본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동독과 서독의 어떤 뭐랄까 메타포들이 꽤나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더욱이 많이 깨닫게 됐는데 이번 이야기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런 특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 들어간 지 한 50분 정도 됐는데 여기서 잠시 휴식을 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돌아왔는데요. 자, 이제는 조금 심화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동서가 왜 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동서가 어떠한 부분에서 갈리면서 그 상황이 동서 간의 냉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냉전의 갈등은 누구와 어떤 국가와 또 이어지게 되는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안생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만화와 좀 연관된 부분이 많이 이제 좀 나올 건데, 예. 일단은 첩보라는 것을 냉전 시대에는 필수 코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과 러시아, 물론 동시대에 있긴 하지만은 서로 간의 첩보가 상당했었죠. 그렇죠. 미소 간의 첩보전. 네, 좀 뭐, 솔직히 영화도 많고, 콘텐츠도 참 많은 부분이죠. 그리고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좋아하죠. 네, 왜냐하면 쫄깃하잖아요. 긴장감이라는 그렇죠. 게 배경부터 속이고, 배경부터 상당히 쫄깃한 그런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뭐 많은 이제 뭐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 근데 여담이긴 한데 예. 컨텐츠적으로 생각보다 첩보물이 잘 안 쓰여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적으로 보면 뭐 007 시리즈가 대표적이 될 수도 있고 뭐 미션 예. 임파서블 같은 경우도 첩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거 치면은 영화적으로는 많은데 만화로 첩보물이 있나? 글쎄요. 선생님은 보신 적 있으세요? 첩보물을 딱히 본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만화책은 많이 봐가지고, 첩보물을 본 기억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첩보물이라고 한다면은 풀메탈 패닉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첩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건 이제 미래 배경이긴 한데 여튼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만화를 좀 많이 봤다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에게도 첩보물이 메인이 되는 작품은 몇 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첩보물을 만화로 살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긴장감을 이미지로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죠. 연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화로 보는데, 그래서 그 본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 첩보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메인은. 예. 왜냐면 메인 스토리가 있기는 한데 서브 스토리가 재밌는 만화잖아요. 왜냐면 일상물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재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세인트 영맹과도 비슷한 괴를 하고 있는데 세인트 영맹이 이제 예수와 부처가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만남 콤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만화거든요. 예. 근데 웃기잖아요. 예수랑 부처가 그 만남 콤비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상생활을 겪게 될까 하는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 그 예수가 그 물을 싫어합니다. 아.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그 물을 극복해 보려고 이제 부처가 야 할 수 있어 야 그래 막 이게 눈 딱 감고 뛰어내려봐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시 따뜻하 막 이러면 아 괜찮아 한번 뛰어내려봐 넌 나자렛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에라 못하겠다고 막 뛰어내려요. 예. 그러면은 예수가 갑자기 팍 뛰어내리고 한 다음에 될 것 같아 지금 괜찮은 것 같아 하니까 부처가 야야 눈 떠봐 눈 하니까 예수가 눈 딱 뜨니까 이 홍해처럼 반으로 쫙 수영장물이 가라앉는 그러한 이제 그 특수한 캐릭터가 어떠한 일상을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재미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스파이가 되는 사람이 가족을 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로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스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야기가 이제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스파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007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고 뭐 역사적으로 네.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스파이들도 있고 뭐 이제 컨텐츠적으로 보면은 마블의 이제 뭐 그 블랙 위도우 그런 게 있죠. 네. 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허허 나타샤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동서냉전 상황에서 스파이는 존재를 했었나 일단 궁금한 사항입니다. 스파이는 존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스파이가 소독에서 활동을 한 걸로 확인이 되죠, 일단은. 안드님께서도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어떤 기관이었죠? 요원들이 많은 타지. 스타지. 예. 스타지의 요원이 10만 명이 가까이 됐는데 그게 국민 전체를 감시하는데 10만 명을 쓰기도 했겠지만 이러한 첩보 활동에 있어서도 그쪽의 분들이 조금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유명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아요. 소독에서도 이 스파이를 확인하고, 뭐, 체포까지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유명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예, 퀸터 기욤 사건입니다. 퀸터 기록이요. 예, 눈을 감고 계신 분은 아니고, 옆에 계신 분. 이분 말씀이신가요? 예, 이분입니다, 이분. 예, 눈을 감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 이름 부르기 참 쉽지가 않네요. 빌리 브란트라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근데 진영은 어느 쪽 분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소독이죠. 스파이분은 동독 분이시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 독일 총리였습니다. 잠깐만. 이분이 퀸터 기용이라고 했죠? 아니, 그 옆에 눈 감고 계신 분은 빌리 브란트고요. 이분이 빌리 그란트, 옆에, 퀸터 기용. 예, 머리가 좀 총리잖아. 예, 총리죠. 일단 자 물어볼 게 너무 많긴 한데 예, 진행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퀸터 기용 사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퀸터 기용은 누구이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지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 예. 총리 옆에 수갑을 차고 앉은 게 아니라 습관처럼 있어요. 예. 말이 안 되잖아. 많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게 손에 땀을 쥐는데요. 어떻게 손에 땀을 쥐진 않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할게요. 네네. 예, 킨더 기욤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개인 비서였습니다. 개인 비서. 예, 개인 비서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독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스파인 것 같다. 그 증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증거 될 만한 것들이 정보가 빨리 나가고 있으니까, 네.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이 동독에서 넘어온 사람이었거든요. 애초에 그 사실은 있었네요. 동독에서 넘어온 사람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온 당시에는 베들린 장벽이 없어서 가지고, 뭐 넘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탈출한 사람들, 동독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그거를 활용해서 파일을 보낸 거죠. 대이동 때에 자기도 같이 꼽사리 껴서 이렇게 넘어오게 돼서 근데 애초에 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넘어왔다는 거죠. 해고 당시 자신 스스로가 동독 비밀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랄까 기기가 없네요. 나는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살짝 무기권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무기권도 행사했네요. 그리고 그의 부인인 크리스탈 기욤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둘 다 예, 둘 다 스파이인 거죠. 부부가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랑했던 부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 돌아가서 뭐 어떻게 해방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통일된 뒤에 통일된 뒤에 그 전에 이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5년도에. 뭐 사랑은 아예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엔 이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 사진에 대해서 너무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스파이 패밀리에서도 뭐, 이 주인공이 되게 중요한 사람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네, 저는 아마 이 사건도 아마 그 사건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네. 이게 모티브가 아니기도 하고요, 사실. 되게 중요한 인물과 겹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황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YG에서 받은 임무가 그 데스몬드, 네, 데스몬드에게 접근을 해라. 라는 도노반 데스몬드에게 접근을 해서 그거 친밀해져라. 친밀해지면 당연히 정보를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메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좋은 어떤 뭐랄까 당연히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국가 원수와 친해지는. 그렇죠. 네, 그게 비밀비서였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체포당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3년을 받습니다. 얼마 안 받았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짧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 13년 받고 아내분이신 크리스탈 기욤 같은 경우는 8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예, 동독으로 추방이 되죠. 왜요? 그거 쳐봐. 이게 스파이 교환을 해가지고 아 스파이가 저쪽에도 잡혔구나. 예, 그렇죠. 언론 공개를 안 해서 그건 잡힌 사람이 있다. 서독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웠겠다. 야! 예, 네가 잡히면 어떡해 임마!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하시? 아이씨라고는 안 하겠죠. 어떡해요? 뭐 잡혔는데. 죄송합니다. 저 보여주세요. 예, 내미 4대1로 교대했답니다. 그 기욤 한 명에 소독 스파이 4명. 예, 그렇죠. 그 정도로 되게 그 가치가 있던 사람이었나 보네요. 이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총리의 기본적으로 모든 통화를 같이 통화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총리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당시 또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했었던 분이세요. 이때 유대인 학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추모비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사진 기억하시나요? 네. 유명한 사진. 예, 이분입니다. 그 뒤에 독일 총리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매번 하죠. 예, 이분입니다. 처음 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이게 국가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을 썼죠. 과거를 어떻게 사죄하는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 사람이 어떻게 사죄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줬던, 그리고 그것의 교과서가 되었던 모습을 했던 분이셨네요. 예, 그 총리분이셨는데 당연히 이 사실이 밝혀지고 국민들은 당연히 그 사임을 요구했겠죠. 왜요? 왜긴 해요. 주변에 바로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스파이가 옆에 있었던 걸 몰랐으니까. 그게 내 잘못이야? 근데 이 사임 요구에도 좀 버텼어요. 버텨야지. 나라도 못 보라고 했어요. 야, 스파이가 능력이 졸라 좋아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안 뽑아? 능력이 졸라 좋아가지고 개인 비서로 뽑았는데 스파이래. 그래,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나보고 사임이라고? 내가 잘못한 건 뭔데? 나도 속았네? 피해자야 나는. 재판 가면 나는 내가 속았다, 사기를 당했다 해도 모자랄 판국에 나보고 사임을 하라고?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 이 총리님께서는 약간 성추문, 뭐 타이밍. 캔들. 왜냐면 이 퀸터 기욤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성적인 부분까지도 약간 매춘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얘들까지도 약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서리면 개인사를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리 똥을 아주 매번 따질 때마다 닦아주는 게 이 사람이었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사임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눈에 도끼 보세요.
인간으로 안 보잖아요 지금. 내가 이 갑자기 평가가 사실 급반전되는데. 내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유 씨 내가 니 거기 가서 사는지 내가 아유 이 새끼야 똥구멍에 뭘 끼우고 다니냐 이 새끼야 막 이런 눈빛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하여튼 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총리협회 스파이가 했다는 것조차도 놀라운 일이었고, 이거 당시에 또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하다는 것이었잖아요? 정책이. 네. 그런 것까지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새끼 봐라 새끼가 인마도 아니 웃긴 게 새끼 이거 알고 보니까 미친 새끼였네. 아니, 국민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 욕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씨발, 이거 새끼 이거 씨발 그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아니 새끼 스파이가 뭐 동독 사람이고 뭐 자기 비서관이 동독 사람이어가지고 정보 다 빼내고 뭐 하더만은 동독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이 새끼가 스파인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세계가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아 하겠죠. 씨발 야그 뭐야 니 피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넌 피색인데 그럼 파란색이야? 내 피의 색깔은 블랙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유라고. 네 그렇게 여튼 예. 굉장히 큰 사건이었네요 진짜. 그렇죠. 총리협회 스파이 했던 것조차 놀라운 일인데 그 당시 정책 자체가 이런 의심을 사기에는 참 좋은 정책이긴 했죠. 일단 그의 뭐 결단이나 그가 했던 정책들은 사실 그 지금도 굉장히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약간 성적인 부분에서 약간 집착 중독에 가까운 아 그래요? 약간 있었기 때문에 사생활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다. 그렇군.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실존했다. 실존했고 예.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이제 동서가 어떻게 보면 작품과 동서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혼이고 이게 이제 데스몬드라는 건데 어, 근데 이제 그 지금 작품에서 보면은 황혼이고 데스몬드잖아요. 그렇죠. 서독.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너 스파이 하면 아닌데요? 이렇게 가져서 가면을 샀다고 하면 되게 웃기긴 하겠는데. 네, 여튼 그래서 그 이제 스파이는 실제로 존재했고 뭐 예. 어떠한 사건이 작가님에게 모티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또한 작가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이건 국감을 바꾸고 하면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직책도 총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유력하지 않을까? 저거 이거 보고 하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데스몬드가 도노반 데스몬드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전 수상이자 현재는 제1야당의 총재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비슷한 모습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서관으로 취업하면은 완전 똑같은 건데. 일단은 그 히틀러처럼 안 생겼지 않습니까? 사람이야. 도노반 뭔가 히틀러처럼 생겼어요. 나쁜 놈 전. 네, 여튼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우리가 예. 보편적으로 작품을 볼 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야, 궁금합니다. 이 작품이 참 재밌긴 재밌는데 끝이 어떻게 날까? 아마 이 냉정물이. 작품의 끝은 그 실질적으로 동북과 서독의 모티브가 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황혼이 죽는다던가 뭐 어떻게 된다던가 이렇게 된다던가 저렇게 된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현실과 똑같은 결말이라면 아마 동서 화합 통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 통일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 나이 때는 보통
그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어떻게 배우냐면 먼 나라 이웃 나라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보면은 시민들이 딱 문 열어줘 해가지고 안 돼 하니까 아씨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하마 들고 와서 땅 하고 부수니까 구멍이 났네 야호 이래가지고 밖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야호 소리 들렸는데 씨발 저 구멍 났다 야 안녕 그래서 야 안녕 너 동독이니? 나 서독이야 야 반갑다 그래서 우리 친하게 지낼리? 야 근데 구멍이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이씨 야 이거 다 부수자 야 해서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들린 붕괴만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일단 농담으로 말하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국민들이 앞장서서 손에 손잡고를 외치면서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선을 두고 잊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기본적인 골자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 그 시민의 의식이 빛났다라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렇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지나고 먼저 가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차례차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당시의 동유럽의 정세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새로운 소련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니들 개입 안 할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야 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당화 발표를 하는데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당시에 동독은 1당밖에 없어요. 당이 하나의 독재 국가였는데 네. 이 당의 대변인이었던 퀸터 샤보프스키 라는 분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 여행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의 여권 등록 부서는 모든 출국 비자를 자치 없이 발급하도록 지시한다라는 내용의 또한 국외 이주에 대해서 동서독 국경 혹은 동서 베들린의 모든 검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유여행에 대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자유여행 그러니까 그 제한을 좀 줄이겠다, 제한을 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문제는 당시 당에서는 이기에 대해서 그냥 의논이 끝나지 않았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론이 안 나오는데 이분이 갑자기 소리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독단적인 진행이었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아까 말했던 대변인의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예, 실수예요. 자기가 독자나고 통일을 해야지라는 결단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자기 휴가를 갔다 와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실효가 됩니까? 당시 이 소리는 언제 실효하는 날짜 같은 거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언제 했겠죠. 언제 할지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무언가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으니까 이분은 바로 곧 바로 기획한다. 곧 바로 하는 게 언제예요? 지금 강력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미친놈인가? 아니 일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 왜 그래요? 물론 되게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 잘한 이제 결단이기는 했는데 이거가 기폭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소돼 됐죠. 그러니까 그거 잘한 거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람 뿌리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 뿌리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런 직원은 미친놈입니다. 예, 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소설을 쓰고 있던 미친놈이 말이 안 되나? 근데 이 사실은 이게 국내외로 다 퍼집니다. 터지겠죠. 미친놈이니까. 언론을 다 탑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베들린 장벽으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자유여행 된다니까. 곧바로 된다네.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국경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달받은 적이 없죠. 근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국경수비대도 라디오 같은 거 들어서 야 씨발 된대 막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근데 상부 지시는 또 없어. 어쩌다가 한번 발란 거야. 그러니까 판단은 없어. 대변인 나와가지고 어. 이야기 하던데 이러면서 아 근데 얘기 나오면 하도 써. 야 그럼 우리 어떡하냐? 아니 씨발 새끼야 오늘 내 아침에 대변인 나와서 다 들었다니까 라디오로 아니 그거는 얘기 나도 알겠는데 야너 이야기해봐 네 생각은 어때? 야 지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기는 내가 아무 얘기가 없다니까. 아니 없어도 아니 곧 된다고 지금 사람 모여있는 거 보라고 어쩔 건데 아니 일단은 저 나가서 좀 네가 설명을 좀 해줘 봐봐. 야 일단은 실탄 갖고 와라 저 새끼들 허튼 짓하면 다 쏴 죽여버리지 쟤네 많은데 총을 쏜다고 또 맞아 죽으려고 하지. 야저 어딘가도 천명은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넌안 괜찮아. 동양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사람의 측근은 베트남에도 몇 천 죽였으니까 우리도 몇 천 죽여도 된다고 이딴 소리 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우리는 명령을 하고 우리는 미치 못 죽인다. 지금 사람들은 못 잘랐어. 멍청아. 괜찮아 게틀링 들고 뭐 와 하기 싫어. 너 1대 천사와 힘이 있어 미친. 아니 더 몰려고 있어. 이러한 대화가 오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경비대도 가서 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이 언론에서 나왔잖아. 아니 그 사람 했다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문 열어 나가게. 난리야 시민들이 아씨 잠깐만요 진짜 뭐 하는 거야 씨발 거 진짜 당신 뭐야 수비대입니다 씨발 기다려 개새끼야 뒤졌다 씨발 가가지고 가가지고 문 열어 안 됩니다 아직 명령 씨발 몇 살이야 23살입니다 씨발 23살 잠깐만 새끼 군단 출신이네 씨발 충성 안 받냐 방혈 내 빵을 요즘에 새끼들 이렇게 빠져가지고 씨발 속상하다 속상해 다시 해 이 새끼야 한개 몇 개야 1542입니다 1002다 그거 그래 됐고 문 열어 근데 그게 문 열어 선임은 하늘이다 못 배웠어 문 열어 아니 안 된다고요. 제발. 안 된다. 씨, 진짜. 야, 문 열어. 문 열어고 형. 5, 4, 문 열어. 5, 4, 4, 문 열어. 다섯 된다. 5, 4, 4, 2, 문 열어. 5, 4, 3, 2, 1, 하나 반, 문 열어. 막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도 없었고 해가지고 경비대가 일단은 너무 많이 물렸으니까 예, 지나가세요. 지나가라고 또 했어요? 예, 지나가라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동독은 이 일로 인해서 사실상 모든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동독 입장에서 동독 시민들은 와 씨발 드디어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기능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냥 경찰의 기능이나 군인 기능 뭐 이게 아니라 혼란 그 자체예요. 정부에서도 딱히 발표도 없고 수비대에서 뭘 할 수도 없고. 진짜 완전 무정부네요. 사실상 동독은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거의 부정부가 됩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미친놈이다. 미친놈이 여기 있네?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통과가 됐는데 근데 또 이게 다른 기사가 또 나옵니다. 네. 고지스런 베들린 장벽이 해체된답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누가 쓴 거야? 어떤 미친놈이 또 이걸 쓴 겁니까? 절대 안 할 거잖아요 이거. 애초에 없는 계획인데. 근데 저기 동독 시민들이 부서진대 하면서 곡괭이랑 중남배 들고 가서 벽을 부쉈어요. 이게 갑자기 누가 기사 쓴 거야? 뭔데 이거? 막 갑자기 유튜브 보다
뭐 바로 테러 연구소 같은 곳에서 곧 있으면 무너진답니다. 막 이러니까는 실탁들이 지금 이러면서 이제 깬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시 베들린 장벽 중에 일부 벽돌이 많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이후에 진짜로 경비대가 와가지고 뭐 경비를 쓰고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진짜로 베들린 장벽이 해체됐습니다. 아, 진짜 갑자기 정말 이게 뭔 일인가 싶은 느낌으로 해체가 됐네요. 예 순식간이었는데 원래 이게 배경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동독 자체도 소련의 힘이나 이런 게 없으면 유지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동독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시피 했기 때문에 시민들 신뢰 또한 잃어버린 상태였죠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상해요. 뭐가 있냐면 하냐면 예 아,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거. 단 한순간 얼마 시간도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얼마 안 걸린 시간대였죠.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걸 뭐하러 이때까지 계속 갈라서 이렇게 살았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쉽게 순간적으로 부서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만리장성처럼 큰 것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이 벽이 뭐라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그때 공개됐는데 예.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실상 독일은 거의 동독은 사실상 거의 뭐 무정부 상태로 갔었고 예. 사실상 통제력도 잃어버리고 소련군 또한 개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슈타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슈타지 본부가 당시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습격을 동독 시민들한테 예, 시민의 습격을 당해가지고 뭐 기습적으로 당했죠 사실상. 당할 만하죠. 파괴가 됐죠 사실상.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소련의 동독 관련된 정보도 있잖아요. 동독 안에 있는. 뭐 확인해 보니까 동독 시민화에서도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그들의 협력자들도 상당수 많았다. 라는 사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면은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벌 손녀가 그 재벌 딸이다. 재벌 딸이 그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북한 장교와 사랑에 빠진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 시민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그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 시민들을 염탐하고 도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귀때기라고 부릅니다. 예. 동독 귀때기들은 상당히 많았다. 그렇죠. 동독의 기대가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이유로 해가지고 스타지는 한 달 뒤에 해체됩니다. 해체 수준 이거 뭐 박근혜입니까? 해경을 해체합니다. 실제 해체가 되진 않았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해체를 시키고 싶었지만은 해체를 못했고 스타지 같은 경우에는 동독에서 유지하고 싶은데 해체될 수도 없었던 다르네요. 완전 반대네. 해체가 돼버립니다. 사실상 해체가 돼버렸고 그 이후로부터 동독에서는 매일 2,000명 이상 서독으로 이주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예, 베들린으로 간다면 걸어가면 되고 아니면 동독, 서독 땅으로 완전 갈 거면은 글로 가면 되고 차 타고 솔직히 차 타고 가면 얼마 걸리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가까운 가죠. 거리였겠죠. 예. 근데 동독 통일이라는 얘기가 사실 그냥 우리끼리 통일합시다 해서 통일되는 경우면 참 좋은데 근데 이때는 국제 정치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무조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뭐, 특히나 서독의 크기가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기존의 그 성장률을 생각해 본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눈을 뜨고 있었죠.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분단된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많이 보고 있었고, 특히나
유럽 내에서는 더더욱이 그 유럽에서는 확고한 분단을 겪은 나라가 몇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능력을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당시에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결사적 반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렇죠? 일단 독일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가 훨씬 더 관리가 편하고 그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는 그 폴란드 입장에서도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가 유행입니까? 왜 굳이 반대를? 폴란드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당시 침략을 당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되면 다시 이게 아니냐. 나는 저 게르만 놈들 못 믿는다. 그것도 있었고 당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 영토 일부가 폴란드, 또 프랑스 뭐 여러 나라로 쪼개져 갔잖아요. 네, 그 영토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 서독에서는 그럼 우리 그것도 다 안 돌려받을 테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할 테니까 그만하자. 통일하게 해달라. 냅둬라. 라고 했고 역시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를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어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예, 진짜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 반대 목소리 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죠. 반대했는데 뭘로 반대를 하지? 일단은 영국은 망할 테테어 세상이었고 진짜 이거 대처 형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대처가 그만. 큰일 났네 씨발거나. 반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그 뭐야 저쪽이 합친다고 형님 저만을 합치면 진짜 피곤한데 뭐 방법이 없나? 야 너 이란 내봐. 일단은 그 동독 소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그 동시야 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병신아 성이 동이고 서가 아니라 독이 성이야 이 병신 새끼야. 이러면서 이런 정식 치과 이라고 덮여 있어.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예, 결국 반대면 반대를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한 채 넘어갔고 당시에 소련이 반대를 했으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통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르바초프 당시 서기장이 양팔 벌려서 난 대성한다.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야. 나는 뭐 더 이상 이런 그 구닥다리 사상을 우리나라에 적어놓고 싶지 않다. 내 이 말을 보세요. 세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계입니다. 위아도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소련이 강력했으면은 상당히 좀 시기에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소련이 찬성을 해버리면서 통일이 더 빨라지는 결과를 낳았죠. 국제 정치로 본다면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기도 했고 그것의 통일을 어떻게를 할 수가 없던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후에 동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유선거가 실시됩니다. 필요하죠. 일단은 그래도 뭔가 또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기는 하니까. 자유선거에서 일단은 뭐 사회 뭐 민주당도 있었고 했는데 당시에 독일 연맹이라는 곳에서 화폐를 소독과 통합하고 경제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공약이 먹히면서 이 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동독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도 엉망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통제력을 가진 정부가 거의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가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게 정말 머리 아픈 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십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갈라져 상황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너무 많고 쓰는 말도 약간씩 다르고 문화적인 부분이 다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 다름을 많이 느끼잖아요. 서로가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보니까 이렇게 다르나? 와, 김치를 풀어 먹는다고
나 김치 밥 싸 먹는데 미친놈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갈등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것까지 갈등이라면 뭐 예. 경제관념은 또 어떻게 바꿀 건지 화폐 통합은 어떻게 할 건지 현재 나와 있는 뭐 부채나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줄지 뭐 현재 경찰들은 뭐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직업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수두룩빽빽하죠 처리할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 통일의 형식부터 정하기로 합니다. 일단은 독일 동독이 원래 5개 주였어요. 자치주가 있는데 그 자치주가 일단 각자 독립한 뒤에 독일 연방공화국에 합병한 흡수되는 걸로 통일을 하기로 합니다. 흔한 말 독일의 통일 모델을 흡수 통일 모델로 보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북한이 예,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도 독일이 흔히 말해서 흡수 통일로 간 겁니다. 사실상 독일은 이제 한국이었다. 통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과 사실 안 선생님이 생각했던 게 별반 다르지 않지만 저는 좀 놀란 게 그겁니다. 아니 예.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기폭제가 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거는요. 예. 그 기폭제처럼 만든 대변이 그 평화상을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사실상. 이 정치인 맞아요. 물론 정치는 맞는데 좀 더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저 그렇게 이게 일부러 한 게 실수하면은 네, 여튼 하여튼간에 여기까지 뭐 이야기는 잘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화를 보면서 작품을 또 참고하면은 또 좋을 만한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 준비하느라 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간을 길게 안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선생님이 그래도 이쪽 역사에 대해서는 꿰고 있는 부분이 꽤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믿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모로 방송 길이가 거의 빡빡하게 이렇게 채워졌는데, 안생님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셨고, 또 그 와중에 또 제가 애드립을 치느라고 이렇게 방송 길이가 꽤나 많이 길어졌는데, 일단 안생님 너무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것까지 물어봤다가는 이 방송 시간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방송 시간이 되어버려서 오늘은 네, 감당하시지만 예.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망가놈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의 소감 좀 듣고 싶네요.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예, 방송 자체가 좀 많이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영상 플랫폼을 한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이거 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아쉬움이 많지만은 그래도 뭐 다음번에 준비할 때는 좀 더 제가 말하기에도 좀 괜찮게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더 신경 써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올 테니 앞으로보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애드립은 어땠습니까? 예,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예, 괜찮았다 생각해요. 이게 대단한 일일이야. 예, 이게 걸맞는 게 아닌가. 일일이만 묻어있고. 어쨌든, 네, 여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방송도 이제 세 번째 기획안으로 또 돌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많은 기대라고 하면 좀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적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만 기대해주세요. 네, 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방송 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가놈의 김준호 칼자미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